수갑이 풀리고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거죠. 운명의 두 사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희비가 엇갈리던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권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증만이죠. 위증만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석방이 된 계기가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김기춘 이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과 위증이 같이 유죄가 되면서 3년이라는 징역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한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어떤 진실에 눈을 감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이전에 촬영이 됐던 모습인데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이후에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집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함께 공판에 참석해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저는 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난 뒤에 박성엽 변호사가 사연이 났습니다. 어쨌든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갖다 그쪽에서는 듣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의 옆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 조윤선 전 장관의 이 혐의 또는 무죄는 됐지만 블랙리스트에 어쨌든 무죄 혐의로 판결은 났지만 관여의 한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참 인생사라는 것이 결국 어려울 때는 옆에 누가 있는가 어쨌든 박성엽 변호사 많이 생각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점도 참 동의를 하고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윤선 장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찾아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뒤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따라간 그런 죄는 있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전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꾸민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그때도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판결이 아마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일단 죄는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은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볼 거라 그렇게 봅니다. 여론은 지금 상당히 격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와 동시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고요. 박성엽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남편이었습니다만 아무도 듣지 않아줬는데 많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오늘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 때 그때 이제 조윤선 전 장관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할 정도로 최후 변론을 굉장히 부인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보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 부인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엄연히 엄존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실행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장관으로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그걸 묵인했다고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주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토록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얘기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죄가 나옴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만드는 지시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정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인데 이 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님, 어쨌든 검찰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7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6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일단 1심 선고 어떻게 날까요? 그 일각에서는 뭐 사실상 유죄가 나지 않을까, 뭐 구형량보다는 작겠지만 사실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형에 관련된 그 숫자보다도 실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에 공소장 사실이 사실상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범죄라는 부분을 확인해 줄 경우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에 있어서도 같은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미리 지금 채점을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김기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존재도 없었고 나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실형을 내릴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변론 과정에 있어서 다 부인하는 전략도 사실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두 사람 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변호를 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미리 지금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향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법부의 예비 판단에 관련된 부분을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지금 채점이 이루어진 가채점 단계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채점 단계.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선고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고요. 퇴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예,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직무와 관련돼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제 2013년 9월 30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투자자가 협조를 하자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이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재판부가 만약에 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만들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1심 선고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 지금 시간 정도면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지만 오늘 또 한 명 재판정에 서는 사람이 바로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말만 일단 고지고대로 믿자면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남편인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모르쇠로 앞으로 2심이든 3심이든 일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정말로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냐의 부분인데 지금 나온 증거라든지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들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법조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장관의 말을 믿어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1심 판결,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겠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조대진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줄 거예요. 나머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건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보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있는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네.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옷이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질이 좋은 거랄지 또 다른 데는 쓸 수 있겠죠, 뭐. 네네. 영치금 떨어지면 계속 보충해 주는 게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이제 뭐 월간지 어제 그저께나 월간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 보면은 그 조윤선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아. 김기춘 전 실장은 너 나이도 많은데.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대요.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아, 예.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해 들으신 얘기죠?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 아, 처음에는 폭식을 좀 했다. 네, 그래서 또 들으신 얘기지만. 물론 네. 저도 뭐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상당 기간을 갖다가 아마 유명 로펌의 변호사. 로펌 변호사가 아마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일일 1회 뭐 1회에 3명 들어가고 한 번에 10분. 특별면허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저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귤만 먹고 네.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 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 시예요? 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이제 그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 남자도 이렇게 그 고위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뭐 재벌 총수라든가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데 두 번째 구속돼 갖고 그 수감되는 과정에서 막 자해 소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한 뭐 신데렐라급 그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기 그냥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자해
어떤 저기가 욕구가 일어날 정도로 힘든 거니까. 네. 뭐 좀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몇 시에 하는 것은 네네.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접견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빨리 좀 가서 어떻게든 재판도 받고 빨리빨리 하는데 지금 뭐 자기가 볼 때는 한 5분이 뭐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보고 아까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윤선 전 장관은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도소를 굉장히 밥 먹듯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교도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교도소 가는 걸 뭐 처음보다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예,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들어가고 나면 처음 들어갔을 때 비해서 그냥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친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막 변호사한테 그냥 애걸복걸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는 뭐 다르게 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더구나 빨리 나오고 싶은 심정 또 너무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강박 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오늘 이제 아침에 그런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보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있는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인 얘기할 수 없고 네.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옷이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질이 좋은 거랄지 또 다른 데는 쓸 수 있겠죠. 뭐. 네네. 영치금 떨어지면 계속 보충해 주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이제 모 월간지 어제 그저께 나온 월간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 보면은 저 조윤선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아. 김기춘 전 실장은 너 나이도 많은데.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 그러는데 계속 이러고 있대요.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도. 아, 예.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해 들으신 얘기죠?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개 스트레스를 받아고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 아, 처음에 폭식을 좀 했다. 네, 그래서 또 들으신 얘기지만. 물론 네. 저도 뭐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좀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상당 기간을 갖다가 아마 유명 로펌의 변호사. 로펌 변호사가 아마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1회에 3명 들어가고 한 번에 10분. 특별 면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저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귤만 먹고요. 네.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 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 시예요? 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그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이제 그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건데.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 뭐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오늘 이제 아침에 그런 건강상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되면 결국 뭐 병과 관련해서 이제 보석 신청도 병보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있는데 근데 영치금 뭐 넣어준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다 썼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부러 안 먹는다 이런 게 가능한 추론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정적인 얘기할 수 없고 아마 영치금 자체는 본인의 어떤 뭐 옷이 그 안에서 오는 수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질이 좋은 거랄지 또 다른 데는 쓸 수 있겠죠. 뭐. 네네. 영치금 떨어지면 계속 보충해 주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닌데 예. 문제는 그 월간지에 이제 뭐 월간지 어제 그저께나 월간지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 보면은 그 조윤선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버티는 사람은 의외로 김기춘 실장이랍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나이도 많은데. 이 근육 떨어진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뭐 그런 걸 누가 알려줬다 그러는데 계속 이루고 있대요. 아령 같은 거. 아령이 아니라 맨손으로라고. 예. 그 이제 그분이 나이가 전해 들으신 얘기죠? 물론 전해 들었죠. 네네. 저희도 뭐 그쪽 관계자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김기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손에 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개 스트레스를 받아고 무지하게 뭘 많이 먹었대요. 처음에는 폭식을 좀 했다. 네, 그래서 또 들으신 얘기지만. 물론 저도 뭐 그쪽 관계자 등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부군 남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상당 기간을 갖다가 아마 유명 로펌의 변호사. 로펌 변호사가 아마 부인을 위해서 아마 흔히 해서 그 보면 변호인 접견은 보면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면회를 가게 되면은 뭐 일회 3명 들어가고 한 번에 10분. 특별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저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시간에 상당 부분을 갖다 남편이 어쨌든 심리적 흔들리지 않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귤만 먹고요.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소 초기에 약간 좀 감박 증상 같은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 말이 지금 몇 시예요? 이 얘기를 처음에는 5분마다 옆에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김익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예,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직무와 관련돼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제 2013년 9월 30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투자자가 협조를 하냐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이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재판부가 만약에 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만들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1심 선고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 지금 시간 정도면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지만 오늘 또 한 명 재판정에 서는 사람이 바로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말만 일단 고지고대로 믿자면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남편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계속 모르쇠로 앞으로 2심이든 3심이든 일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정말로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냐의 부분인데 지금 나온 증거라든지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들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법조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장관의 말을 믿어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1심 판결,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겠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 조대진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줄 거예요. 나머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좀 이제 무뎌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도 그런 거 봤지만요. 남자도 이렇게 고위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재벌 총수라든가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 견디고 나왔는데 두 번째 구속돼 갖고 수감되는 과정에서 막 자해 소동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좀 이렇게 약간 특별한 신데렐라급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막 자해 욕구가 일어날 정도로 힘든 거니까. 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몇 시에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접견 경험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빨리 좀 가서 어떻게든 재판도 받고 빨리빨리 하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는 한 5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보고 아까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은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도소를 굉장히 밥 먹듯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교도소 생활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은요. 교도소 가는 걸 처음보다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또 들어가고 나면 처음 들어갔을 때 비해서 그냥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친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변호사한테 그냥 애걸복걸 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는 따르게 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더구나 빨리 나오고 싶은 심정 또 너무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강박 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9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들 구치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유독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렸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 입수 후에 사실상 곡기를 끊고 귤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귤만 먹는다는 얘기죠. 체중이 크게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영치금도 좀 넉넉하게 넣어줬다고 하고 남편인 박모 변호사가 늘 저기 한다는데 왜 저렇게 귤만 먹는다고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실만 부러운 것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갔을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는 좀 틀리거든요. 여자는 사실 뭐 어떤 그 본인을 꾸미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구치소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샤워를 갖다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폐쇄된 곳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이제 입맛이 없겠죠. 입맛이 없으면서 귤만 먹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귤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수갑이 풀리고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거죠. 운명의 두 사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희비가 엇갈리던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직권남용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위증만이죠. 위증만 네, 이제 유죄를 받아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석방이 된 계기가 되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김기춘 이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과 위증이 같이 유죄가 되면서 3년이라는 징역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한 김기춘 전 실장이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 입장에서 마지막까지도 이런 어떤 진실에 눈을 감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현재 이전에 촬영이 됐던 모습인데 오늘 석방 선고를 받은 이후에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집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까지 함께 공판에 참석해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했더라고요. 저는 이 재판 결과를 듣고 난 뒤에 박성엽 변호사가 사연이 났습니다. 어쨌든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갖다 그쪽에서는 듣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의 옆에서 물론 이제 저는 이 조윤선 전 장관의 이 혐의 또는 무죄는 됐지만 블랙리스트에 어쨌든 무죄 혐의로 판결은 났지만 관여에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부인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참 인생사라는 것이 결국 어려울 때는 옆에 누가 있는가 어쨌든 박성엽 변호사 많이 생각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점도 참 동의를 하고요. 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윤선 장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네. 찾아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뒤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따라간 그런 죄는 있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전체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꾸민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그때도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판결이 아마 그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일단 죄는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남은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볼 거라 그렇게 봅니다. 여론은 지금 상당히 격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와 동시에 법정 안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고요. 박성엽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다라는 남편이었습니다만 아무도 듣지 않아줬는데 많이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오늘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 때 그때 이제 조윤선 전 장관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할 정도로 최후 변론을 굉장히 부인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보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 부인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랙리스트가 엄연히 엄존하고 있고 블랙리스트가 실행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장관으로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고 그걸 묵인했다고 하는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주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그토록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얘기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죄가 나옴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만드는 지시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정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인데 이 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님, 어쨌든 검찰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7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6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일단 1심 선고 어떻게 날까요? 그 일각에서는 뭐 사실상 유죄가 나지 않을까, 뭐 구형량보다는 작겠지만 사실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형에 관련된 그 숫자보다도 실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에 공소장 사실이 사실상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범죄라는 부분을 확인해 줄 경우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에 있어서도 같은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미리 지금 채점을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김기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존재도 없었고 나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실형을 내릴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변론 과정에 있어서 다 부인하는 전략도 사실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두 사람 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변호를 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미리 지금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향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법부의 예비 판단에 관련된 부분을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지금 채점이 이루어진 가채점 단계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채점 단계.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선고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고요. 퇴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